내 친구가 내 남편 아이를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하지만 말이죠. 그 친구도 남편도 몰랐던 게 있어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남편한테 기만당한 여자의 복수는 눈물이 아니라 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울지 않고 웃을 수 있었던 이유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서구 한 조용한 카페, 오후 2시. 정혜진은 창가 자리에서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앱에서 자신이 보유한 상가와 오피스텔 시세를 확인하는 중이었죠. 45살의 예진은 겉보기엔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의 자산은 30억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인 투자로 종잣돈을 마련한 예진은 그 돈으로 부동산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열광하며 빚까지 내서 투자할 때 예진은 냉정하게 자신만의 원칙을 지켰죠. 전 재산의 30%만 투자하고 수익이 나면 바로 부동산으로 갈아탔어요.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재테크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언니 미안해. 늦었지? 카페 문이 열리며 이서연이 들어왔습니다. 45살의 서연은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이에 비해 꽤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에 예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서연과는 졸업 후 연락이 뜸했는데 최근 들어 부쩍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예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 괜찮네? 집 근처야? 응, 걸어서 10분 거리야. 커피 뭐로 마실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할게. 서연은 가방을 의자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예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도 이제 40 중반인데 시간 참 빠르지? 예진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며 생각했어요. 서연이 연락을 한 이유가 뭘까? 대학 때부터 서연은 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특히 예진에게는 묘한 경쟁심을 보이곤 했죠. 이제 중년이 된 시점에서 갑자기 연락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너는 어때? 예진이 커피를 가져다 놓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었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들, 명품 매장에서의 셀카, 해외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처럼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요즘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 보다시피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맛집도 다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 예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사람? 서연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연인을 만난 건가 싶었어요. 40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만남이라니 뭔가 특별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이도 적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너도 아는 사람일걸? 서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진은 가슴 한편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표정과 말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40 중반이 되어서도 여전히 경쟁심을 드러내는 서연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누군데?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어요.
그 모습이 왠지 작전을 준비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중년 여성의 여유로움보다는 뭔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우리 근황부터 나누자. 그렇게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화려한 일상을 자랑했고 예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죠. 하지만 예진의 마음속에는 점점 불길한 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40 중반이라는 나이에 이런 만남을 주선한 서연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카페 안은 오후 햇살이 스며들어 따뜻했지만 서연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45살이라는 나이답지 않게 어딘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어요. 예진은 서연이 뭔가 중요한 말을 꺼내려 한다는 걸 직감했죠. 예진아, 사실 오늘 너 만나자고 한 이유가 따로 있어. 서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응, 뭔데? 예진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죠.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마치 용기를 내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지후 오빠 아이 가졌어. 그 순간 카페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예진의 손이 커피잔을 잡은 채 굳어졌어요. 지우는 예진의 남편이었죠. 47살의 한지우 말입니다. 뭐라고? 예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린 사랑하는 사이야. 서연은 오히려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히 만났는데 점점 서로에게 빠져들었어. 지후 오빠도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거든. 예진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에 친구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심지어 임신까지 했다는 고백을 듣는 기분이 어떤 건지 예진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분노보다는 차라리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죠. 언제부터였어? 예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야. 우연히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지후 오빠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너랑 사이가 좋지 않다면서. 서연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말했어요. 예진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 지우가 동창회에서 자신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니요. 사실 예진과 지우의 관계는 그저 평범한 중년 부부의 그것이었어요. 특별히 나쁘지도 특별히 좋지도 않은 그런 관계 말이죠.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예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예진의 차분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예진이 울거나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을 텐데 전혀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지후 오빠랑 새로 시작하려고 해. 너랑은 정리해 줄래?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리해달라는 말에 예진의 눈빛이 서늘해졌어요. 마치 자신이 방해물인 양 치워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서연의 태도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라니 뭘 정리하라는 거야? 이혼해달라는 거야. 지후 오빠도 원하고 있어. 우리 아이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서연은 점점 더 당당해지고 있었어요. 예진은 서연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 목록, 남편 명의로 된 자산들, 그리고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지식들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스타트업 재무팀에서 일했던 경험과 그동안 쌓아온 재테크 노하우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죠. 아이가 몇 개월 된 거야? 예진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2달 됐어. 병원에서 확인했어. 서연은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예진은 속으로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2달 전이면 작년 말쯤이었겠죠. 그때 지우가 회사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온다고 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지우가 뭐라고 하던? 예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오빠는 너랑 원만하게 정리하고 싶어 해. 서로 상처 주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자고 하더라고. 서연의 말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어요. 예진은 마침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알겠어. 집에 가서 지우한테 직접 물어볼게. 예진아, 너무 화내지는 마.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야. 서연이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당당함이 더 컸습니다. 예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45살의 나이에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너질 예진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될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갈게. 예진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예진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잖아. 서연의 마지막 말에 예진은 돌아보지도 않고 카페를 나섰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예진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하철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45살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이야. 하지만 예진은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죠. 지후와 결혼한 지 15년. 처음 몇 년은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살았지만 점점 각자의 일에 매몰되어 살았어요. 예진은 재테크에 몰두했고 지우는 회사 일에 바빴죠.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서 예진은 잠시 멈춰 섰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남편과 마주해야 했거든요. 47살의 지우가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맞이할지 궁금했습니다. 여보 왔어? 지우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응. 예진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서연이 만났어. 지우의 손이 리모컨을 잡은 채 잠시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척하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만났겠네. 예진은 지우의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 말이 사실이야? 그 순간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뭔 소리야? 지우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어요. 서연이 너 아이 가졌다고 하던데. 예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리모컨을 소파에 던지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실수였어. 지우가 중얼거렸어요. 실수? 예진이 되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술도 마시고 지우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계속 연락하더라고. 나도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예진은 지우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0 중반의 나이에 이런 유치한 변명을 들어야 하다니요. 그래서 서연이 임신한 게 맞다는 거야? 예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예진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다야? 지우는 피곤한 척 소파에 기대며 말했어요. 예진아, 우리 사이도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잖아.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냥 남남처럼 살고 있었잖아. 그래서 예진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지우의 말에 예지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 그동안 예진이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고 재산을 불리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지우는 알기나 할까요? 코인 투자를 할 때도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모든 위험을 감수한 건 예진이었어요. 지우는 그저 예진이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았을 뿐이었죠. 편하게 살고 싶다고 예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서연이도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했어. 아이까지 가졌는데. 지우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말했어요. 예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누구는 피땀 흘려 버틴 시간인데 넌 편하게 살고 싶구나. 뭐라고? 지우가 예진을 올려다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진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 바쁠 것 같으니까 미리 잠자리는 따로 쓸게. 예진아, 우리 이혼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지우가 뒤에서 말했어요. 예진은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이혼? 그래,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지우는 예진의 담담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스러워했어요. 아마 예진이 울며 불며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전혀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그럼 재산 분할도 얘기해야 하고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예진의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래,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 밤 예진은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45살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예진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말입니다. 지우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응, 예진이한테 다 얘기했어.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이더라. 이혼도 원만하게 될 것 같아.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예진이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예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4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어요. 지우가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 조용히 서재로 향했죠. 그곳에는 그동안 정리해둔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정혜진입니다. 예진이 전화를 걸었어요.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오늘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찾아뵐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예진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도움을 받던 법무법인의 대표였어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법적 검토를 받았던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예진은 서류 정리를 시작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투자 증명 서류들을 차례로 꺼내며 점검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처럼 치밀하고 정확했죠. 일찍 일어났네? 지우가 부스스한 머리로 서재에 나타났어요. 응, 볼 일이 있어서. 예진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뭔 볼 일? 지우가 물었지만 예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만 지으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10시 법무법인 사무실. 김 변호사는 예진의 상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 절차야 어렵지 않죠. 문제는 재산 분할인데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 대표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예진이 되물었어요.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네요. 부동산은 물론이고 예적금까지 모두 정 대표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예진은 시익 웃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관리했거든요.
투자도 제가 하고 계약도 제가 했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강서구 상가 건물, 마포구 오피스텔 3채, 그리고 예적금 6억. 이게 다 정 대표님 명의네요. 2025년 디지털 실명법 개정으로 실소유주 추적이 더 쉬워졌잖아요. 모든 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예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남편분이 재산 분할 청구를 하더라도 김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청구할 재산이 없죠. 예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도 제가 법률 서비스를 통해 개설해 준 거예요. 실제 입금도 제 계좌에서 이체한 것들 뿐이고요. 김 변호사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그럼 이혼 후 남편분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위자료 청구서. 예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후에는 회계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 회계사는 예진의 오랜 파트너였어요. 코인 투자 수익 신고부터 부동산 임대소득 관리까지 모든 세무 업무를 맡겨왔거든요. 정 사장님, 자산 현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박 회계사가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었어요. 현재 총 자산이 32억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남편 명의로 된 자산은? 예진이 물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월급 통장 하나와 소액 적금 정도요. 합쳐봐야 2천만 원 안팎이에요. 박 회계사가 대답했어요. 예진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우가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재산 관리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이혼할 때는 반씩 나눠 가지려고 하다니요. 그럼 혹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예진이 물었어요. 법적으로는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분할 대상이죠. 하지만 정 사장님의 경우 모든 투자와 수익이 본인 명의로 이루어져 있고 투자 원금도 본인 소유였으니까. 박 회계사가 설명했습니다. 분할할 게 없다는 얘기네요. 예진이 확인했어요. 네, 오히려 남편분이 정 사장님께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받은 돈이 더 많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진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45살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막막했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기반은 확고했거든요. 저녁 시간, 지우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혼하면 반은 내 거야. 우리 집도 그렇고 예금도 그렇고. 지우는 마치 큰 횡재라도 한 듯 기뻐했습니다. 와, 그럼 꽤 많이 받겠네? 친구가 물었어요. 10억은 좋게 될 거야. 서연이랑 새 출발하기엔 충분하지. 지우는 벌써부터 계산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고객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리가요. 우리 집도 있고 투자한 것들도 있고. 지우가 당황했습니다. 모두 부인 명의로 되어 있네요. 고객님께서 직접 투자하신 게 있으세요? 지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예진이 모든 걸 처리했거든요. 자신은 그저 결과만 누렸을 뿐이었죠. 그 밤 지우는 서연에게 전화했어요. 서연아, 좀 복잡한 상황이야. 너 예진한테 잘 보이게 해봐. 우리가 잘 살아야 애도 키우지. 서연의 목소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재산 분할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 지우의 말에 서연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우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후 충격을 받은 지우는 친구들에게 허세를 부리던 것과 달리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47살의 나이에 경제적 기반 없이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깨달았죠. 예진아, 우리 좀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혼은 하되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원만하게. 예진은 거실에서 태블릿으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말에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원만하게. 좋지. 그리고 재산 정리도 공정하게 하고. 지우가 말을 이었지만 예진은 여전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공정하게 하자고? 그래, 아주 공정하게 하자. 예진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예진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일단 긍정적인 대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서연아, 예진이가 원만하게 하자고 하네. 다행이야. 지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그럼 재산 분할도 문제 없겠네? 서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혼하면 반은 내 거야. 서연이랑 새 출발하지 뭐. 지우는 여전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한편 서연은 임신 사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창들에게는 마치 승리자인 양 행동했어요. 나 이제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 지후 오빠랑 새로 시작하는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길 거야. 서연은 카페에서 만난 동창에게 말했습니다. 와, 그럼 예진이는? 동창이 궁금해했어요. 예진이도 이해해줬어. 사실 지후 오빠랑 사이도 별로였나 봐. 오히려 시원하게 정리하자고 하더라고. 서연은 마치 모든 게 자신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지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호출을 받았어요. 한 이사님, 잠시 얘기 좀 할까요? 부장이 지우를 불러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지우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회사에서 인력 구조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사님께서 대상자에 포함되셨어요. 지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내주까지 업무 인수인계 마무리해 주세요. 지우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47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된 거죠. 게다가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적 기반마저 사라진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우는 예진에게 말했어요. 예진아,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했어. 그래. 예진은 별로 놀라지 않는 듯 했어요. 언제부터? 내주부터야. 퇴직금은 좀 나올 텐데.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 빨리 정리해야겠네. 정리가 뭔 정리? 지우가 물었습니다. 이혼 얘기 말이야. 실직한 상태에서 재산 분할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진의 말에 지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드가 정지되어 있었어요. 은행에 전화해 보니 연체가 아니라 한도 초과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도 초과가 될 수 있어요? 제 한도가 500만 원인데. 지우가 항의했어요. 고객님, 한도가 1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가족카드 해지로 인한 조치예요. 가족카드? 지우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사용하던 카드가 예진 명의 가족카드였다는 걸 말이죠. 서연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회사에서 잘렸고 카드도 막혔어. 뭐라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서연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어요. 너 예진한테 잘 보이게 해봐. 우리가 잘 살아야 애도 키우지. 지우는 이미 예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임신 초기라 몸도 힘들고 지우마저 이런 상황이 되니 앞이 막막했거든요. 게다가 요즘 입덧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의료비 걱정까지 해야 했죠. 지우야, 나 병원비가 필요해. 입덧이 너무 심해서 링거를 맞아야 할 것 같아. 서연이 말했어요. 지금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예진한테 부탁해 볼게. 지우는 한심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예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예진아,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 뭐 하는데 쓸 건데? 예진이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지우는 말하다가 멈췄어요. 예진은 지우를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아, 서연이 병원비? 그럼 서연이한테 직접 주는 게 좋겠네. 예진아, 제발. 지우가 매달렸지만 예진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서연과 지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일주일 후 예진은 지후와 서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4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오늘 저녁 7시에 강남에 있는 라 메종 레스토랑으로 와. 둘 다. 예진의 말에 지후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예진아, 갑자기 왜? 지우가 말하려 했지만 예진은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라 메종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코스 요리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곳이었죠. 지후와 서연은 입구에서 서성이며 들어갈지 말지 고민했어요. 특히 지우는 실직한 상태라 부담스러웠거든요. 들어가자. 예진이가 부른 거니까 계산도 예진이가 할 거야. 서연이 지우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레스토랑 안은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어요. 4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와봐. 예진이 손짓했습니다. 지후와 서연은 어색하게 예진 맞은편에 앉았어요.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예진의 여유로운 모습에 압도당한 듯 했죠. 메뉴 골라. 뭐든 마음대로. 예진이 말했지만 지후와 서연은 가격을 보고 당황했어요. 예진아, 여긴 너무 비싸잖아. 지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예진의 말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주문을 마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임신으로 인해 얼굴이 좀 부어 있었고 지우는 실직 스트레스로 인해 초췌해 보였어요. 반면 예진은 여전히 빛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진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보고 싶어서. 뭔데? 지우가 물었습니다. 지후 명의로 된 자산 목록이야. 예진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지후와 서연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가 싶었어요. 열어봐. 예진이 말했습니다. 지우가 봉투를 열어보니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종이에는 몇 줄의 글만 적혀 있었죠. 한지후 명의 자산 목록, 국민은행 적금 500만 원, 신한은행 예금 1200만 원, 합계 1700만 원. 지우는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게 다야? 응, 그게 다야. 예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집은? 투자한 것들은? 서연이 급하게 물었어요. 아, 그거? 예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 순간 지후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무슨 소리야?
결혼 기간 중에 산 건 공동재산이잖아. 지우가 항의했습니다. 공동재산? 예진이 다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모든 거래 내역이 있어. 투자 원금부터 수익까지 모든 게 내 개인 계좌에서 나간 거야. 예진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비트코인 투자할 때 원금 3천만 원, 내 퇴직금이었어. 그때 수익으로 5천만 원 벌었고 그 돈으로 첫 번째 오피스텔 샀지. 그 후로도 모든 투자가 내 명의로 이뤄졌어. 하지만 우리가 결혼한 상태에서 지우가 말하려 했지만 예진이 말을 끊었어요. 결혼한 상태에서 내가 벌어서 내가 투자한 거야. 당신은 그 과정에서 뭘 했는데? 예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지우 오빠가 생활비를 벌었잖아. 생활비? 예진이 웃었습니다. 지우 월급이 400만 원인데 우리 월 생활비가 600만 원이었어. 차액 200만 원은 누가 댔을까? 지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예진이 부족한 생활비를 항상 보충해 줬거든요. 당신들이 가져가려던 건 내 노력의 결과야. 그건 누구에게도 주지 않아. 예진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진아, 그래도 우리 사이가. 지우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예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사이, 내가 서연이와 바람을 피울 때 우리 사이를 생각했어? 예진이 반문했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나 아이까지 가졌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예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예진아, 제발. 지우가 다시 매달렸지만 예진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값은 내가 낼게. 마지막 선물이야. 예진이 말하며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지후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심각한 현실을 마주했어요. 예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치밀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제 어떻게 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지우는 머리를 감쌌어요. 계산을 마치고 돌아온 예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낼게. 서명만 하면 돼. 그리고 예진은 당당하게 레스토랑을 떠났어요. 지후와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부터 지후와 서연의 삶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예진과 헤어진 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47살의 지우에게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고 45살의 서연에게는 임신이라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죠. 지우야, 우리 정말 어떻게 해? 서연이 지우의 원룸에서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예진이 떠난 후 급하게 구한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거든요. 모르겠어. 일단 취업부터 해야지. 지우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40 후반의 나이에 재취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몸소 느끼고 있었죠. 며칠 후 지우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번번이 서류에서 탈락했고 간신히 면접 기회를 얻어도 연봉은 기존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사장님, 정말 이 조건밖에 안 되나요? 지우가 한 중소기업 면접에서 물었습니다. 연세를 고려하면 이 정도도 괜찮은 조건입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면접관의 말에 지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한편 서연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임신 3개월에 접어들면서 입덧이 더욱 심해졌고 병원에 갈 때마다 의료비 부담이 컸어요. 게다가 혼자 사는 투룸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죠. 지후야, 나 정말 힘들어. 서연이 전화로 울먹였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 받으라는데
돈이 없어. 나도 지금 상황이.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도 당장 다음 달 월세가 걱정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서연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환자분,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사가 초음파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아의 심박동이 불규칙하고 발육 상태도 좋지 않네요. 유산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연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산 가능성이 8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병원을 나선 서연은 주저앉고 싶었어요. 임신이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마저도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지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지우도 어쩔 줄 몰랐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 매주 검사받아야 하는데 한 번에 10만 원씩. 서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그 돈을 내가 어디서 구해? 지우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서연의 머릿속에 예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레스토랑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떠나던 그 뒷모습이 말이죠. 예진이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지우가 물었어요. 예진이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배신했는데도 흔들리지 않더라.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 서연은 그제서야 예진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지우도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예진은 배신당한 피해자였는데도 오히려 가해자인 자신들보다 훨씬 강했죠. 자신들이 얼마나 예진을 우습게 봤는지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더 안 좋은 소식이 연달아 왔습니다. 지우는 겨우 구한 직장에서도 적응하지 못해 시험 기간 중 해고를 당했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도 어려웠고 업무 적응 속도도 떨어졌거든요. 서연은 결국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더 싼 반지하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임신 중인 몸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우야, 우리 정말 잘못 생각했나 봐. 서연이 축축한 반지하에서 말했습니다. 뭘? 지우가 무기력하게 대답했어요. 예진이를 너무 쉽게 봤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서연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그때 서연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온 검사 결과 통보였어요. 결국 유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지우야. 서연이 핸드폰을 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지우가 급하게 물었어요. 아이를 잃었어. 서연의 말에 지우도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제적 기반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심지어 아이까지 모든 걸 잃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진이한테 제대로 얘기했어야지. 지우가 화를 냈습니다. 나 탓이야? 당신이 능력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서연도 맞받아쳤어요. 결국 두 사람은 월세도 감당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우는 지방의 형 집으로 들어가야 했고 서연은 고향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40 중반의 나이에 모든 걸 잃고 말았죠. 그 모든 과정에서 예진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석 달 후 서울 강서구 한 신축 건물 앞에서 예진이 건축업체 직원들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4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진의 모습은 오히려 더욱 빛나 보였어요. 자신만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설렘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죠. 정 대표님, 리모델링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나왔네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진이 보유하고 있던 낡은 다세대 주택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탈바꿈시킨 거였어요. 2025년 정부의 청년 주택 정책에 맞춰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세련된 공간으로 변신시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물 리모델링도 잘 부탁드릴게요. 예진이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예진은 이미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보유하고 있던 세 채의 오피스텔도 젊은 창업가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로 변경할 계획이었거든요. 시대의 변화를 읽고 자신의 자산을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오후에는 새로 설립한 법인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예진하우징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관리 회사였어요. 대표님, 첫 번째 청년 주택 입주 문의가 벌써 10건 넘게 들어왔어요. 신입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그래요? 예상보다 빠르네요. 예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히 가격 대비 시설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게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또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예진은 젊은 세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철저히 연구했어요. 혼자 살면서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 환경,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든 걸 고려해서 설계했거든요. 다음 달부터는 공유 오피스 프로젝트도 시작하니까 미리 준비해 두세요. 예진이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혼자 남은 예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몇 달 전 일들이 마치 꿈 같았죠. 지후와 서연의 배신,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이 말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상처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배신, 그리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뒤통수. 45살의 나이에 겪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진은 그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망설였던 사업 확장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거든요. 혼자라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죠. 저녁 시간 예진은 새로 이사한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홀짝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층 펜트하우스였어요. 이것도 최근에 투자한 부동산 중 하나였죠. 핸드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김 변호사로부터였어요. 정 대표님,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예진은 메시지를 보고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군요.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대학 동창에게서였습니다. 예진아, 요즘 소식 들었어. 사업도 잘 되고 있다면서? 정말 대단하다. 우리 언제 만날까? 예진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 조만간 시간 내서 만나자. 실제로 예진 주변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업 파트너들, 동업자들, 그리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말이죠. 45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오히려 더 풍요로워 보였어요. 며칠 후 예진은 우연히 지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서였죠. 지우가 지방으로 내려갔다면서 형네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던데. 지인이 말했어요. 그래요? 예진은 별다른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도 고향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둘 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지인이 계속 말했지만 예진은 이미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예진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 훨씬 더 소중했죠. 한 달 후 예진의 청년 주택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입주율 100%를 달성했고 대기자까지 생겼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죠. 혁신적인 청년 주택 모델로 주목받는 예진하우징의 정혜진 대표라는 제목의 기사가 경제신문에 실렸어요.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런 사업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신 건가요? 예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으로 큰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계속해서 젊은 세대를 위한 주거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죠.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예진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배신당해도 괜찮아요. 제가 저를 배신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 말에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의 배신, 친구의 뒤통수, 그리고 그 모든 걸 극복하고 더 강해진 자신의 이야기가 말이죠. 저녁이 되어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예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45살의 여성, 혼자서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진은 와인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여행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진의 얼굴에는 진정한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배신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미소였죠. 45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앞으로 어떤 모습일지 예진 자신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말합니다. 친구도 잃고 남편도 잃고 결국 혼자 남았다고요. 하지만 전 생각이 달라요. 제 곁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제 마음보다 제 재산을 사랑했던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야 저는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로는 지킬 수 없었던 걸 이젠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배신당한 후에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인생. 결국 나를 위한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이라는 걸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당신의 감정을 기억하는 채널 감동여행이었습니다.